자, 여러분들의 이렇게 수업을 끊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번 녹화는 합니다. 자, 네 번째 수업 들어갈게요. 네. 왜? 아, 나 됐어? 좋았어. 석연별곡 들어갈게요. 이게 연결선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석연별곡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이제까지 출제도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출제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모름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남아있는 이런 작품들이 그 뒤에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나타나는 정서를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가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왜 사문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처음에는 구전되다가 나중에 궁중음악으로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불필요한 후렴구가 붙더라 라는 것은 가시리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후렴구로 인해서 마치 현대시처럼 연이 나눠진 것처럼 또는 이거를 하나의 절로 보면 분절이 된 형태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고려가요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요거 자, 서경이 나오고요. 요게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려 때 수도가 평양이었을 때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운구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뭔가 말의 끝에 나오는 건 이제 후렴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여자가 있어요. 한 여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이미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이미 서경에서 자기랑 잘 만나고 있었는데 얘가 배를 타고 대동강 건너를 가는 거죠. 대동강 건너를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날까봐 질투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고려가요는 상대적으로 조선 때보다는 훨씬 더 솔직한 진솔한 감정들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작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러면서 내가 닭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요게 지금 평양 서경이에요. 뭐 소성경 뭐 작은 설 뭐 이런 건데 고의 말은 이제 괴다에서 사랑하다, 난 사랑하다 이러면서 여해무로 헤어질까봐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질 바에야 질삼배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원래 따지면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길삼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화자가 여성 화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자, 길삼배를 버리시고 나 버리더라도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괴실한데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사랑하는 임을 쫓아서 가겠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얘는 임과의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죠. 이별이라는 상황에서 얘가 보이는 태도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라는 걸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후렴구잖아요. 그래서 북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여러분들 상황은 뭐냐면 굉장히 사랑하는 임과 헤어질까봐 두렵고 슬픈 상황인데 이 후렴구만 따로 놀아요. 경쾌한 느낌이 들죠. 경쾌한 리듬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여성 화자가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여성 화자에게 뭔가 믿음을 주는 남성 화자의 목소리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남성 화자의 목소리인 걸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구슬이 바회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좋아요. 바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작품에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바위에 디신달
지가 얘들아 뭐야? 이게 국외음화 되면 지가 되겠죠. 앞에 떨어지단 말이 빠진 거. 그 고전시가 보시면 아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아따가 뭐냐면 현대로 따지면 빼앗다예요. 아사가는 아따 하면 빼앗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많이 나오는 표현들은 제가 알아두시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구슬이 바에 떨어진들 기니야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끈에다가 뭐 목걸이나 막 이런 거나 이렇게 비유하는 거야. 우리는 끈이 있잖아. 우리끼리 믿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바위에 떨어지는 어떤 시련에 부딪히더라도 끈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은 아시잖아요. 지문은 천년. 그럼 이거는 이제 과장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외로이 몇인 달 살아간들 신이 딴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뭐냐면 얘는 남성 화자의 목소리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목소리가 다시 여성 화자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성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옷, 지읒, 치읓 이런 애들은 한글과 지금 현대 국어와 다르게 어가 붙을 게 여가 붙고 무가 붙을 게 유가 붙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막 옛날에 추위를 막 추 막 이런 식으로 쓰여요. 추위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되고 D라든가 이런 거는 G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T나 이런 것들은 T로 바꾸어서 읽어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운 말이로 바뀌실 겁니다. 자, 너분디 몰라셔. 베네어 놓았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사공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얘가 이상하게 변하죠? 왜냐면 사랑하는 임을 직접 뭐라고 하기에는 이미 나를 싫어할까봐 사공에게 괜히 원망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뭐예요? 간접적 원망의 표출인 거죠. 사실은 원망하고 싶은 대상은 따로 있는데 얘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네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 네 각시가 바람 피면 어떡하려고 가는 배에 우리 임을 올려놓았느냐 사공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 때문에 지금 요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서경별곡이 유명한 거예요. 조선시대로 가면 이렇게만큼 적나라한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이별하는 임에 대한 그 헤어짐 슬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대동강 건너편에 이런 꽃 이것은 꽃입니다. 꽃이 배를 타들고 넘어가면 꺾을 것 같다 라는 말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새로운 여인을 만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불안한 심리를 여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요거는 저희가 훈민정음 배우고 나서 문법적인 부분을 그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노한다라고 돼 있는데 해석은 뭐라고 돼 있냐면 노았느냐라고 돼 있을까요? 의문형으로 돼 있죠. 요게 나중에 배우실 건데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무슨 니은다의 형태가 의문형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앞에 2인칭 화자나 이런 게 있을 때 니은다 하면은 의문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절대 의문형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중세 문법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지금 바로 이걸 배우시면 너무 힘들고 훈민정음이라도 배우면서 기초를 이제 쌓아놓으신 다음에 제가 봐서 중세 문법을 이렇게 모여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고민을 조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습은 못 하시더라도 복습은 반드시 좀 해달라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별의 정안을 다룬 작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물이라는 작품이 하나의 이별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 보시라 했잖아요. 자, 즉 따라서 그 다음에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쯤 보시면 1, 2, 3, 4, 5, 6, 7, 8 8번째 줄 보시면 이별의 공간이면서 화자 임사의 경계를 맡는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물론 이 작품에 대해서 해설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작품을 해설하는 이 설명 자체를 자꾸 보시면서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학작품을 해설하는 보기가, 문제의 보기가 이렇게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답지 자체가.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서 아,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설명이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강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과 단절을 노래한 작품이 얘 말고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물의 소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고대가요에서 공부도화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고대가요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물을 통해서 사랑하는 인과의 이별이든 사별이든 간에 뭔가 헤어지게 만든 계기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서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당시에 유행했던 구절이 더해지거나 변형되거나 어쨌든 반복해서 여러 작품 속에 등장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표현들을 알아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왜 우리도 노래 가사 보면 막 보이잖아요. 약간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거나 어떤 특정한 노래를 약간 패러디한 느낌의 노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애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봐봐, 막 베이비 이런 걸 보면은 여음구 되겠죠? 여음구잖아. 베이비가 여음구잖아.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노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 이제 비유 표현이 굉장히 나온다 이거죠. 아, 서경별구 애들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이 정도의 비유를 통해서 문학적인 뭔가 이런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바위는 일종의 실현이나 사랑을 맞는 장애물일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구슬은 인과의 사랑을 구슬, 화자의 신뢰와 믿음을 끈에 비유하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이런 표현을 누군가 만들었겠지. 듣다 보니 괜찮은 거지. 그래서 여러 작품에서 빌려서 사용했다, 차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사랑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원망인데요. 여러 부분은 다 읽어보시고 저처럼 넘기시면 안 돼요. 전 다 읽어보고 포인트만 짚어드리는 거니까 이처럼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자,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평민들의 감정의 표현에 충실하고 자유로웠던 고려가요의 면모가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려가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넘겨서 정석가 볼게요. 정석가. 얘도 똑같은 표현 나와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요. 그래서 이게 다 돼야 나는 임과 헤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임과 헤어지고 싶다, 헤어지고 싶지 않다.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 뿐이죠. 자, 보시면, 자, 얘가 서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용. 전혀 앞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런 거 보세요. 선왕선대. 태편선대를 기원하는 내용이요. 전혀 관련이 없고,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본사입니다. 그래서 막 세모래 나오고 옥 나오고 무쇠로 옷 만들고 뭐 이런 것까지가 본사고요. 여기 마지막 부분이 결사입니다. 그래서 결사 부분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많이 봤던 부분이죠. 그쵸? 구슬이 바에 떨어진들 믿음이야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본사 부분 볼게요. 자, 가느다란 모래예요. 여러분들 그냥 밤도 아니고 구운 밤 닷대를 심어요. 절대 안 나겠죠. 그 밤이 오미 돋아서 싹이 나야만 임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일부러 설정을 해서
나는 임과 헤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 가정을 해요. 자, 그 밤이 우미 돋아 싹이 나면, 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자 삭삭기 가느다란 모래에 구운 밤 닷들을 심어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요. 그 밤이 싹이 나면 뭐 할 거야? 나는 임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정하고 어떠한 그 가정한 상황에 대한 행위, 그 다음에 자신이 말하고 싶은 소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얘도 마찬가지죠. 자, 옷으로 연꽃을 만드는 건데요. 바위 위에 옥으로 만든 꽃을 바위 위에다가 붙여요. 접한다고 그러죠. 붙여요. 그 꽃이요. 새묶음이나 피어야지 임과 헤어진대요.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무쇠로 옷을 만들어요. 무쇠로 옷을 만들어서 걔가 다 헐어야지만 임과 이별하고 싶대요. 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다음 것도 그래요. 무쇠로 만든 소를 가져다가 철산에 놔줘가지고요. 그 소가 철로 만들어진 풀을 다 먹어야지만 임과 헤어진대요. 그러니까 계속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러한 상황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죠. 자 요게 전체적인 구조가 반복돼요. 자 소재만 다르지 여러분들 보시면 내용의 전개 방식이라든가 표현의 방식이 동일한 게 반복되죠. 자 반복되면 그만큼 뭐가 되냐면 강조된다, 심화된다라는 게 따라올 수 있는 개념이죠. 그러면 강조되고 심화되는 게 어떤 게 강조와 심화가 될까요? 임과 이렇게 해야만 헤어지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임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적 화자가 얘기하는 임에 대한 이런 사랑의 마음, 헤어지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랑의 감정이 강조된다, 심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을까? 가요에는 이런 노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고려가요 때는 굽이 전승됐다.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유망한 표현들이 빌려서 사용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증거가 되겠죠. 오관산요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나무로 닭을 깎아요. 그 닭이 꼭 끼어하고 울면 우리 엄마가 늙으실 거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랑 노래라는 건 느껴지시죠? 똑같은 표현이 반복됐다 뭐 이런 것은 여기서 또 나오죠. 당시 유행했던 가사 내용이 여러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구나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이 여러분 특이한 건 이거예요. 그 당시의 문학적 표현 기법에서 자주 나오지 않았던 쟤들은 공부를 하니 떠드니 자, 역설과 반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렇게 열심히 떠들고 대충 제출해서 내가 오늘 멘토 멘티인데 이것들이 자 역설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모순된 내용을 제시하는 게 역설이다라는 거고, 반어는 실제와 다르게 실제 속마음과 다르게 임과 헤어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설과 반어는 고전 시가 작품에서 많이 찾기는 어려운 표현 기법이거든요. 현대 시에 비하면.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이런 게 이제 좀 특징적인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표현법을 사용해서 얘가 얘기하고자 한 것은 이거죠. 임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을 걸로 짐작은 되죠. 어찌됐든 이러한 의지와 태도를 그 당시에는 보기 힘들었던 표현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넘기시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좀 꼼꼼히 읽어보세요. 고려 가요가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게끔 기록이 돼서 남겨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쪽 동동 들어갈게요. 다 금방 가잖아. 금방 하잖아. 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길어요? 얘는 왜 이렇게 자, 이런 걸 원령체라고 해요. 원령체.
1년이면 우리가 12달이 있잖아요. 12달을 다 노래하다 보니 길어요. 1월에는 2월에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작품이 여기만 있진 않겠죠? 자, 서사는 아까 정석가처럼 좀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작품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옆에 나와 있잖아요.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작품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고 실질적인 본사의 이야기는 이 정월부터입니다. 정월이 1월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정월에 얘들아 이거 이 시옷이 뭐냐면 관현경 조사다. 관현경 조사. 그 현대문법에서는 관현격 조사가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세로 넘어가시면은 얘도 관현격 조사, 얘도 관현격 조사, 얘도 관현격 조사. 근데 몇 개 안 되니까 외워두시면 편하긴 해요. 해석하실 때. 아무튼 볼게요. 자, 점점 뭔가 알아야 될 게 많아지죠. 네, 좋아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음력 기준의 1월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음력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양력 기준의 1월로 생각하시면 안 맞아요. 음력 기준의 1월이면 보통 2월이 넘어가요. 이제 2월이 넘어가면 봄 전에, 그러니까 겨울에 얼었던 이제 냇물들이 이제 낮 되면 좀 햇볕이 비치면서 물이 좀 녹았다가 흐르다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약간 남녀가 노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날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얘기 써요. 이제 앞으로 객관적 상관을 그냥 객상 이런 식으로만 쓸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끼리는 얼다 녹다 하는 거죠. 뭔가 어울리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내 몸은 누리 가운데, 세상의 가운데 난 몸이 혼자 있대요. 그래서 날인물은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이야. 즉 뭐냐면 이 상황이 대조가 되는 거야. 대조가 되면 나의 외로움이 심화되죠. 자, 그 다음에 2월 보시면요. 자, 2월 보름에 뭐 이런 건 다 이제 영구겠죠? 높이 현이 뭐냐면 얘들아 켠이에요. 켠. 높이 켠 등불 같대요. 자, 임은 밤에 비치는 등불 같은 존재래요. 갑자기 얘들아 밤에 켠 그 등불을 보니까 임이 생각이 난 거죠. 임의 모습과 비슷한데 뭐 이러면서 이게 여러 사람을 비추실 모습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에 대해서 이미 이제 콩각지가 쓰인 거예요. 그쵸? 자, 3월 보시면 자,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물음표인데 여기를 보시면 확실히 알겠죠? 자, 얘 뭐 사랑하는 임이 있구나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자, 3월령 보시면 자, 개한, 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한 공부하실 때 한자를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개가 무슨 개인지 모르잖아. 근데 필 개자구나를 아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꽃을 피다 할 때 개화할 때 개자라는 거 아시면. 자, 만춘. 자, 이제 봄이 왔어요. 3월이니까 실질적으로 양력으로 따지면 4월이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달의 꽃인데 달의 꽃이 꽃이잖아요. 어쨌든 꽃을 임의 모습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대요. 그러니까 잘생겼나 보죠? 그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임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임의 높으신 덕을 칭찬하고 해서 송축이라는 말도 씁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임을 떠올려보니 이렇게 임이 괜찮은 임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4월 되시면 이제 거의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자, 곡꼬리가 나옵니다. 곡꼬리. 꾀꼬리거든요. 황조부에서도 꾀꼬리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봄이 되니까 꾀꼬리는 잊지 않고 나한테 왔어요. 자기 집 근처로. 근데 녹사님은 임이죠. 임은 옛날을 믿고 이게 지금 그거죠. 국외음악 하면 잊고가 되겠죠. 잊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나한테 안 온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홀로 외로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임에 대한 원망이 좀 드러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 그 아무리 고려대라고 해도 약간 상대적으로 여성은 남성을 약간 기다리는 입장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여성이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도 여전히 여성 입장에서 뭔가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랑하는 임이 있어도 남성 화자가 있어도 그 뭔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5월로 넘어가시면은요, 수린날, 단오, 뭐 이런 이제 그 세시풍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까도 나왔지만 세시풍석이 나옵니다. 자, 세시풍석이 나오면서 장존하샤, 그러니까 오래 존재할 약이요, 즉 장수하라고 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에게 뭔가 복을 긴다라고 빈다라고 해서 송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6월은 이때 이런 걸 한대요. 그 찬빛 같은 거를 이렇게 빗으면서 머리를 막 청포물 같은 데 감고 이렇게 빗고 나서 그 빗을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빗이 뭐냐면 자기의 애군을 다 가져가라 하면서 사람들이 벼랑에 빗을 버린대. 그 벼랑에 버린 빗 같대, 자기가. 왜냐면 임에게 버림받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래서 임을 따르고 싶은데 임이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벼랑이 버린 빗을 화자의 처지에 비유한 거니까 이제 뭐냐면 임에게 자신도 버림받은 것 같다, 이런 버림받은 신세임을 비유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빗 같다, 이런 거야.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맑은 물로 머리를 감고 풍년을 기원한다는 6월 보름에 자신의 처지를 버려진 빗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거예요. 애군을 다 가져가라고 빗을 버린대요. 근데 그 빗이 자기가 같다, 이런 거고요. 7월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제 수확하는 철이 된 거예요.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내가 가진 소원 하나는, 원은 요거다 이거죠.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이런 거죠. 연모의 감정이 나온다, 뭐 이렇게도 보셔도 되고요. 아, 얘들아, 그 원 있잖아요. 이 원 한자는 꼭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원이 두 가지의 원이 있어요. 얘처럼 소원하다, 기원하다의 원자가 있고요. 하나는 방금도 보셨지만 원망하다 할 때 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좀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원망하다 원자가 어떻게 쓰더라? 갑자기 헷갈린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자를 익혀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원자의 한자를 구분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고전식어 공부하실 때. 보면 알겠는데 쓰려니까 헷갈리네요. 자, 그 다음에 8월이 여러분들 이거 가베가 한가위 얘기하는 거예요. 추석. 곧 있으면 추석이죠. 자, 님을 매셔야만 오늘이 한가위래요. 즉, 한가위가 다가도 임이 없으면 나는 한가위가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이에요. 네, 지금 얘들아 봐봐.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얘가 안 오고 있죠. 이때쯤 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9월로 넘어가요. 자, 9월 보시면 자, 이제 이쯤 되면은 황화가 뭐냐면 그 노란색 꽃이어서 국화예요. 국화를 이제 약처럼도 먹고 옛날에 막 차도 마시고 이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보면은 막 화전을 부쳐 먹는 이런 흥겨운 분위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없으니까 적적하니 가만히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 10월 보세요. 10월 보니까 또 이제 약간 비처럼 10월에 저미한 바락 같대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런 거야. 이제 그 10월에 이렇게 땔감하다 보면은 이제 큰 좋은 목재도 하는데 약간 얇은 가지들도 불쏘시개로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게 쌓은 나뭇가지 같다 이거죠. 자신의 신세가. 그래서 꺾어 버려서 뭔가 금방 버릴 것 같은 이런 자신의 신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신을 나뭇가지로 비교했잖아. 이 나뭇가지를 지니실 분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없어요. 내 옆에 이미 없다는 얘기야. 계속 포기를 못하고 11월까지 넘어가요. 자, 11월이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12월이 넘어가요. 12월 1월이 넘어가요. 그럼 날씨가 춥겠죠? 그런데 봉당 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흙바닥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처절하게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방과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그 뭐지 마루같이 뭐 이런 데 있대요. 아무튼 흙바닥 정도 생각하세요. 거기에다가요 두터운 이불도 아니야. 추운 겨울이잖아요. 한삼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적삼, 속적삼 같은 거 있죠. 굉장히 얇은 옷이에요. 안에 입는 그것을 굳이 거기 위에다 두고 누워요. 이제 처절함의 끝을 보여요. 그러면서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고우신 우리 님과 따로 사는 것에 대한 슬픔을 막 이제 여기서 완전히 이제 비련 비애의 감정이 터지죠. 자, 그러고 나서 이미 오면 다행인데 마지막 12월에 어떻게 끝나냐면 자, 분디 나무가로 깎은이죠. 분디 나무로 깎은 내가 뭐 같냐면 젓가락 같대요. 자, 젓가락 같은데 여기가 저죠. 여기가 이게 젓가락이에요. 저가 젓가락 같대요. 그래서 님이 가져가길 원해서 님이 앞에 뒀는데 다른 손이죠. 손 이게 원래는 손이겠죠. 손이라는 게 손님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자, 손이 가져다가 묻습니다. 즉 이미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기다렸는데 임은 안 오고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게 되는 뭔가 기구한 사연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슬픈 내용이네. 이렇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데 그쵸? 슬프군요. 자, 1번 볼게요. 자, 이런 걸 원령체라고 합니다. 자, 1년 12달의 순서로 내용을 전개하는 시가 양식이에요. 원령체로 된 작품들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원령체라는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보시면 각각의 어떠한 감정이 나타나 있는지는 여러분들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정하규의 농가 원령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성격이 달라요. 농가에서 매달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교훈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달에는 이런 농사를 지어야지.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자 하면서 약간 농가 원령가는 뭐냐면 권면의 자세를 권유합니다. 권면. 이래야 임금님이 기뻐하시겠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약간 교훈적인. 뭐 그리고 약간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얘는 실생활에 유용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약간의 세시풍속을 나오긴 하죠. 그러나 이제 세시풍속을 동원해서 다 임을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크게 뭐 없고요. 유형적이면은 여기 보시면 설명은 다시 한번 잘 나와 있어요. 어디에 비유되었나? 화자는 자신을 어디에다 비유했는지. 그 다음에 임을 누구에 비유했는지. 사랑하는 임을 만나지 못하는 화자의 외로운 마음을 어디에 비유했는지. 이런 게 나타납니다. 자, 이 작품은 어찌됐든 되게 슬프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이와 인연을 맺게 된다는 기구한 운명이 나타난 작품이 이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세시풍속 나와 있고요. 시간 나시면 그냥 이해하는 김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는 뭐. 자, 넘기시면 84쪽 천상별곡 보겠습니다. 문제 부분을 웬만해서는 제가 안 짚을 거예요. 왜냐면 지문 보고 문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부분을 저랑 굳이 막 읽어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83쪽에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 소교, 고려 가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변형돼서 만약에 고려 가요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충분히 보기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의 보기를 수정해서 보기로 제시가 되거나 이러거든요. 어차피 출제하는 사람들이 돌고 돌아요. 기존에 출제했던 것을 또 참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니라 알고 푸시는 게 중요하고 왜 이게 답인지 왜 이게 답이 아닌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신 거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제가 많이 해봤어요.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가 잘 나올 줄 알았거든.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국어 싫어했어. 우리나라 말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드립답을 펴면 되는 줄 알았던 거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저처럼.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걸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국어 교사가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수능 볼 때까지도. 자, 자
인생은 알 수 없다. 자, 청산별곡 볼게요. 약간 별 느낌 오시죠? 무슨 별곡 오시면 약간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주제가 청산인 거죠. 자, 여기선 여러분들 약간 이런 개념이 나와요. 조선시대에 지겹게 나오는 속세와 자연을 대비한다. 대조적인 성격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이 여기서부터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시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청산별곡이라고만 부를 건 아니야. 얘가 청산만 가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바다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청산을 간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청산별곡이 된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자, 보시면 자, 살 것 보세요. 살얼이 뒤에 라따 빼면 살얼이 청산에 라따 빼면 AABA 구조 되자. 가시리 그거랑 지금 비슷한 구조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요즘은 뭐 있나 모르겠다. 요즘은 가사 연구를 안 해봐서. 옛날에 기억이 안 나 이제. 옛날 원더걸스 노래 아닌데. 자, 넘어갈게요. 자, 요즘 노래는 운동하면서 조금 듣긴 하나 기억이 안 나요, 가사를. 자,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청산에 살겠대요. 여러분들 현대시 관점으로 보셔도 자, 시적 화자가 어디에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찌됐든 누구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를지언정 시적 화자에게는 이상 공간 되겠죠. 그래서 이상향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현실 도피처라는 걸 보니 얘들아, 현실 도피처라는 말은 여기서 숨겨진 의미는 뭘까요? 현실은 어떻다라는 의미가 될까요? 힘들다. 그렇죠. 현실은 힘들다라는 게겠죠. 즉 부정적인 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피를 하겠죠. 근데 물론 도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태도 면으로 봤을 때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건 아니겠죠. 도망가는 거니까. 그렇죠? 태도도 약간 부정적이라고 보여지긴 하겠죠. 자, 일단은 볼게요. 자, 산이니까 머리랑 다리랑 먹는데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산 열매입니다. 이제 슬슬 이제 한숨이 늘어가시는군요. 자, 40분 돼가니까. 아니. 민서도 지금 되게 이제 좀 슬슬 힘들어 보여. 보니까. 아니, 보니까 약간 35분 정도 이제 기점이 되면 이제 슬슬 처지기 시작해. 수업할 때. 자, 그래서 이제 뭐 산이니까 산 열매 먹고 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얘들아 봐봐. 산 열매라는 게 엄청 맛있거나 엄청 배가 부르거나 뭐 이런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소박한, 좋게 말하면 소박한 음식.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뭐 반반치 않은 음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얄리얄리 얄려성 얄라리 얄라라고 해요. 자, 앞에는 슬퍼요. 자, 뒤에는 즐겁죠? 자, 이런 게 후렴구예요.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그래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슬픈 상황이지만 뒤에 흥겨운 후렴구를 붙여서 뭔가 힘든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낙천적인 성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고려가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가시리 할 때 안 배우셨나요? 아, 그랬나요? 아무튼 어찌됐든 후렴구는 전반적으로 반복되죠. 자, 그러면 작품 구조에 다 반복이 되니까 통일성을 부여한다 이런 말도 씁니다.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는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설명해 드릴 거 설명해 드리고 교재에 없는 것 위주로 여러 가지를 찾아서 강의도 듣고 자료도 막 찾아보고 없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리을음이나 이응음이나 리을 이응 소리를 많이 쓰는 작가가 여러분들 아시는 작가죠. 김영남. 그쵸? 네, 좋아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막 이러는 거 있어요. 그러면 보드레안 막 이렇게 써요. 부드런이라고 안 쓰고 보드레안 이러면서 이 시인의 물론 다 이런 계열의 시만 쓰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 시인이거든요. 자, 그렇진 않지만 자, 리을과 이응음을 써서 뭔가 음악성 이런 것을 추구하려는 작품들도 꽤 쓰신 분이에요. 참고로 김영란 시인의 시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자, 그 다음에 아직 뭐 이런 고려가랑 김영란 시인의 그걸 연결시켜서 나온 문제는 없어요. 그 문제는 없으나 이제
그런 경향이 보인다. 뭐 이 정도. 자, 그다음 울어라 울어. 우는구나 우는거야. 뭐뭐 어라죠. 지금도 쓰이는 표현 아니에요? 감탄해요? 그죠? 우는구나 우는거야 새야 이런 거죠. 자, 우는거나 우는거나 새야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나오는 거. 시적 화자의 감정은 울고 싶은 거나 또는 울고 있거나요. 슬픔이야. 이상하게 새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한 게 조선시대로 넘어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새. 갑자기 지나가다가 날아다니는 갈매기 보면서 너도 슬프구나. 또는 너와 나는 친구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는구나 우는가 새야 자고 일어나도 우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병산연이라는 말 자체가 너와 나의 감정이 같다는 거잖아요. 슬픔의 감정이 같다. 그래서 감정이입. 감정이입이 된다는 것은 의인화 된다는 말도 같은 말이다. 뭐 이런 거 말씀 다 공부하셨죠? 그래서 널 나와 너보다 여기 또 나오잖아. 실은 많은 나도 자고 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랑 나는 똑같아 이런 거죠. 새 나오고 여기 나 나오죠. 너랑 나의 감정은 같아 이런 거죠. 감정이. 자, 가던 새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단은 여기는 이게 여러 가지의 그 해석에 대한 게 조금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여성으로 보기도 하고요. 유랑민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짓다가 뭔가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으로도 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이끼 묻은 쟁기면 얘는 농사꾼이겠죠. 은장도로 보면 여성이겠죠. 날이 부진 병기로 보면 무슨 병사나 장군이겠죠. 그래서 얘는 좀 어떤 부분의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런 걸 어떤 특정한 인물로 물어볼 때는 아마 보기 화가 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인데 이제 특징은 요거예요. 물 아래 가던 새예요. 즉 속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위에 하늘에서 날잖아요. 근데 굳이 아래를 쳐다본다 이거지. 그거는 이제 속새라고 만약에 이게 자연에 있는 속하라면 이걸 속새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속새에 대한 뭔가 미련이 보인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쟁기, 은장도, 병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여러분들 뭐예요 다? 속세에서 사용되는 도구적인 역할들이잖아요. 그래서 속세에 미련이 있다. 이렇게는 이제 여지없는 해석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일이 절인데 일인공, 결인공이라고 하는 거 보시죠. 일부러 이응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이나 이응음을 사용하면 이런 음악적 효과를 부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얘들아 뒤에 내용도 보시면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음 밥은 또 어떻게 견디겠어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슬픈 상황인데 이런 음악적 효과가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낙천적으로 슬프지만 기쁘게 흥겹게 승화시키려는 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낮과 밤을 비교해서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노래 가요 보시면 대부분은 밤에 뭐 술 취해서 너한테 전화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밤 되면 유난히 더 보고 싶거든.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밤 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도 삼경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잖아요. 삼경이 무슨 뜻이냐면 몇 시부터 몇 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원래 뭐 11시부터 1시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깊은 밤을 통해서 화자의 고독함이든 외로움이든 뭐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냥 그런 게 생각나는 시간적 배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작품에서는. 자, 어디로 던지려는 돌이냐 이거죠. 근데 왜 돌코가 됐을까? 원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고는 의문형 어미죠. 원래 이런 애들이 있어요. 뒤에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해서 히읗 종성 체언 이런 게 있어.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 얘들아 그거지. 봐봐. 얘들아 왜 암캐가 될까요? 왜 수탉이 되죠? 이거니? 이거지?
이거 다 이런 거야, 얘들아. 개 쓸 땐 그냥 개라고 쓰잖아요. 이런 거예요. 다 이런 말이 숨겨져서 저희한테 붙여져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만 저희가 보는 거죠. 왜 암개가 아닌데? 그치? 꽃게 할 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죠. 다르잖아요. 그쵸?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돌이냐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맞추려고 하는 돌이냐 이거죠. 미워할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서 맞아서 온대요. 그러니까 어딘가 돌이 던져서 자기가 맞았대요. 그러니까 그 돌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라 뭔가 불행한 운명 이런 거죠.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운명 뭐 이런 걸 상징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자 봐보세요. 어찌됐든 상황은 뭐냐면 돌에 만져서 아파요. 근데 얘가 뭐라 그래요? 맞아서 그냥 울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이는 태도는 뭐겠어요? 치읓, 니은 뭘까요? 체념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청산불구까지만 해야겠다. 복사는 더 있는데. 복사는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복사는 95쪽까지인가? 더 이상 하지 말래, 민서가. 아니 그건 아니고. 자, 옆에 넘기시면 자, 이번에는 청산에서 살다 보니까 안 되겠나 봐요. 자, 바다에 살겠대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현대시를 해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어디에 가고 싶다, 어디에 살고 싶다 하면 다른 객관적인 시선에 봐서 안 좋아 보일지언정 얘한테는 이상향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바다에 살고 싶대요. 자, 바다에 사니까 이런 걸 먹겠죠. 조개 뭐 이런 거요. 그럼 뭐 보세요. 자, 아까 머위 달에도 보셨죠. 자, 전반적으로 얘가 먹고 사는 게 어때요? 풍족하지 않죠. 안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살고 싶겠어요? 자기가 원래 살던 삶의 터전이 힘들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힘드니까 차라리 이걸 먹더라도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다가 자, 예정지라는 곳을 간대요. 외딴 곳이라는 의미예요. 속세에서 벗어난 곳.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사슴이요, 짐대, 높은 데에 올라가서요, 해금을 켜는 것을 본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사슴이 여기에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악기를 연주한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자,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의 고개를 보는 것이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왜냐면 얘는 너무 생뚱맞은 거라서 이제 전문가들이 해석을 거듭하다가 이거겠지라고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군이라고만 보세요. 자, 그래서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예요. 강수는 뭐냐면 술을 빚기 위한 재료예요. 이건 조롱거 이런 거 술의 재료가 나오죠. 자,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현실적인 힘듦을 조롱꽃 누룩이 매와서 나를 잡는데요. 조롱꽃 누룩이 나를 잡겠어? 아니죠. 내가 술을 그냥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는 뭔가 괴로운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살지 못하고 산이든 바다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달래주는 술은 일시적인 해소 방안이다. 해소책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술이 잡으니까 내가 어떡하겠어. 즉 자신의 현실의 힘듦을 잊기 위해서 얘는 그냥 체념하면서 술 마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85쪽 옆에 넘기시면 아래 넘기시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이상향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완벽한 이상향이 다 끝났어. 이상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삶의 힘듦과 고뇌를 지닌 인물이라는 것은 시척화자의 정체가 이건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지만
현실적 세속적인 공간에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적인 공간도 결코 완벽하거나 평안하거나 이런 안락한 공간은 아니라는 걸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얘가 도피를 했잖아요. 청산 있는 바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행복하진 않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은 어디로 가든지 비애와 허무뿐이라는 숙명, 다른 말로 하면 운명적인 인식의 태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의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체념의 정서인 거죠. 체념하고 좌절해버리는 거죠. 도피하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